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 능력 중에 의사표현, 제스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사표현이라는 건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앞선 교육에서 이제 스피치라든가 수업 발표라든가 면접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의사표현을 얼만큼 잘 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의사표현이 그렇게 익숙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도 좀 있고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측면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에게 제가 어떠한 의사표현, 어떤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원활하게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답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잘 짜여진 문장 구조로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선 우리는 기초적인 측면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구성하는 그 논리적인 구성 방법, 글의 구조화 방법도 공부를 하셨고요. 말을 할 때 목소리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식도 같이 공부를 하셨죠.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전만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바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전에 활용하는가, 바로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오늘은 그 의사표현의 실전과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의사표현 방법으로서는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절대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표현은 말과 행동이 같이 나타나게 돼 있죠. 지금도 보시면 제가 말을 할 때 단순히 말만, 발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표정, 눈빛, 고개 끄덕임 이런 것까지도 다 설계가 돼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대중 강연이라든가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경청 시간에서 피드백 관련된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에 대한 맞장구라든가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약간 피드백하는 추임새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한 것처럼 의사표현은 단순히 나 혼자 떠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의 소통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말은 말대로 가시되 신체적인 측면의 언어, 제스처라든가 다른 표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표현에서 한번 다뤄보긴 했는데 연당공포증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대중 앞에서 말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순간 혹은 본인의 업종에서 전문가로서 확증이 된 순간부터는 연당공포증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약간 트라우마처럼 이제 많은 사람이 있거나 조명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의사소통 관련된 측면의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 사장님이신데 실제로 너무 말을 못해서 걱정이다. 그럼 언제 말을 못하느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을 해보니까 회사 직원들 앞에서는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뭔가. 자,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시켰죠. 그러니까 20명 앞에서 말하기를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회사 직원들 20명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5명만 교체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 5명과 회사 직원 15명 앞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좀 당황하시더라도 이게 익숙해지면서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확연히 개선이 됐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인원수를 늘리는 거죠. 모르는 사람 10명과 회사지 아는 사람 10명. 또 괜찮아지면 모르는 사람 15명, 아는 사람 5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간편한 게 발표에서도 이제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연당공포증, 사람들 때문에 두렵다면 아는 사람에 대한 배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 수업 발표라고 치면
아는 사람을 이제 내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놓는 거죠. 나랑 친한 사람을.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보지 않고 아는 사람만 보면서 얘기하면 확실히 그러한 떨림이나 공포는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말과 음성이죠. 정확한 발음과 톤인데 이건 저희가 스피치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유머죠, 유머. 여러분 어떻게 재밌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유머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웃긴 놈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 세대를 거쳐서 많은 공감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유머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건 유머로서 값어치가 없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유머를 기를 수 있느냐? 이걸 유머를 웃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있고 재미있을 만한 요소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평소 여러분을 웃기거나 재미있게 하거나 흥미를 유발했던 요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단순히 소모성 자료로서 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 뭐 유머란이나 다른 것들을 보면서 재미있었던 거라든가 아니면 수업에 적용할 만한 내용은 다 온전히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왜냐? 수업에 써먹어야 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는 약간 이런 걸 봤어요. 무슨 만화를 봤는데 약간 의사 진로에 대한 만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의대를 가서 블링블링한 삶을 살아야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실제 전문의 레지던트 군의관 뭐 이런 걸 다 해서 결국 남은 건 40대에 다 돼서 각종 성인병에 걸려있는 배 나온 대머리 의사 아저씨가 결론이었던 되게 안타까운 만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만화를 보고 웃겼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 웃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이 있다고 실제로 이만큼의 공부량과 이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게 바로 당신이 선택하려는 의사의 길이다라는 걸 예시로서 보여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그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새롭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실전에서의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고민해서 나 혼자 그걸 소스로 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웃긴 사람이야. 여러분 웃긴 사람은 그냥 웃긴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서 웃음을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개그맨들이 어떠한 코너를 하나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전 회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웃긴 사람들은 뭐냐?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찔러보다가 여러 가지 코너를 여러 가지 멘트를 해보다가 그 중에 잘 먹히는 잘 인식이 되는 좋게 반응이 오는 것들만 남겨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재미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건 사람과 사귀는 부분이나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해보니까 이걸 하니까 괜찮더라. 이건 좀 별로더라. 이건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구나. 이건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빼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어떤 주제 발표를 할 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걸 더 참여해서 더 시도해서 나에 대한 훈련이 되게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소스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몸짓 언어입니다. 몸짓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스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예전이라는 게 뭐냐면 한 20년 전쯤에는 뭐 옥면학원 같은 게 있어서 어떠한 행동이나 표현을 할 때 손으로 그걸 나타내는 게 있었지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앞에서 손을 막 이러고 있으면 저한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난잡스러운 손의 움직임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형태의 제스처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뭐 후면, 엉덩이를 보이지 말아라 뭐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좀 문화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있죠. 이건 제가 앞선 피드백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째려보는 건.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걸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째진 눈이어서 째려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당신의 입장을 누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조심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 네, 저도 이제 같은 라인이지만 인상이 별로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많이 웃어야죠. 저도 덩치도 있고 약간 이런 사람이라서 어디 가면 좀 무섭다는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웃어야지. 안 무섭게 보여야지 뭐. 그러니까 째려보지 말아야죠. 누군가를 노려보거나 째려보는 것들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는 아예 보지 않거나, 아까 우리 경청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핸드폰 번호를 상대방을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는 꼬는 것. 그러니까 이 꼬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팔짱을 낀다, 다리를 꼰다 보다 몸의 X라는 측면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디 회장실에서 앉아있을 때 회장만 다리 꼬고 있지 다른 사람들이 가서 다리 꼬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자세로 있는 게 여러분들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평소의 자세로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표정이 없는 거예요. 표정이 없는 거. 무표정.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리액션은 필수예요. 여러분이 리액션을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액션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무표정하게 돼 있다는 건 열정이 없다라는 것, 의도가 없다라는 것, 감정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없는 거 안 돼요. 여러분은 훨씬 더 다양한 표정을 지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웃음과 더불어 안타까움, 공감 이런 것들이 다 문장 하나하나를 말할 때도 감정적으로 얼굴에 드러날 수 있게. 외국 사람들 보세요. 뭔가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그게 과도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공에서 앞서 나갈 때 다양한 고객이나 외국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정도 리액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경청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딴짓도 같은 라인이겠죠. 펜을 돌린다던가 다리를 혼자 까닥까닥 걸린다던가 핸드폰을 만진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도 당연히 몸짓 언어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맞장구를 치지 않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행동.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죠. 리액션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느껴지기에 나의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동, 몸짓 언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피드백 경청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뷰나 아니면 어떠한 이 상급자와 얘기를 할 때는 이 메모가 가능한데 그거 없이 그냥 끄적이는 행동 있잖아요. 펜을 갖고 그냥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낙서 같은 걸 한다던가 이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몸짓 중에 약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우리가 글로벌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외국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요소를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하는 방식 자체, 그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딱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엄지 세우기 같은 경우엔 공통의 권력자, 최고, 리더, 우월, 지배, 최고를 의미하는 거라면 이건 다른 의미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영국 쪽 라인이라든가 호주, 뉴질랜드에선 이건 히치하이킹 할 때 쓰는 기본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그리스나 이쪽에선 이게 저리 가라는 얘기의 의도의 요소라고 하고요. 유럽 라인에서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일부에서는 비우는 상대방을 약간 얕잡아보거나 비우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였는데 이런 영화 같은 데서도 막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떤 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제스처는 전혀 다른 의미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OK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대부분. 그러니까 영어권에선 이게 다 OK라고 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프랑스 라인에선 이걸 제로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0이 제로고 일본에선 이건 돈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들은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일부 어떤 나라에서는 되게 외설적인 표현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스처를 할 때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제스처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이 의도가 외국에 나가거나 다른 쪽에 나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을 기반으로 의사표현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 한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많은, 더 다양한 나라에서의 의사소통도 같이 연구를 하고 실전에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학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